경제 성장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60년대 경이적인 경제 성장은 10.4%였어요. 근데 70년대부터는 좀 줄어들거든요. 네. 한 4%대로 줄어들어요. 근데 한국을 보면 거의 뭐 한 10%대, 10%대, 10%대를 30년 동안 튕기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경이적인 경제 성장인데 그거의 한 거의 3배 정도를 하고 그때도 한 7% 가까이를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약간 뭐 매우 오랜 기간 경이로웠던.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중국이 또 깨고 있는. 다 그 동네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왜 저 동네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게 궁금했을 텐데. 동아시아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발전 예.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냉전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남한이 경제 성장한 거고 망하지 않으려고 경제 성장한 거죠. 예,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시리즈,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왔네요.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쓰셔서 책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 시작한 이 콘텐츠가 이미 이제 책 내용은 넘어서 아마도 다음 집필하실 책의 내용까지 넘나들면서 아마 저희가 미리미리 뽑아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정리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뭐 그냥 네. 그런 핑계로 네.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하면서 미리미리 좀 정리하시면 나중에 책 쓰실 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면서 저희가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도대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다 필요한데 그 경제 성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경제 성장이 우리 필요 없어 하는 나라는 없고, 경제 성장이라는 건 어찌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일수록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걸 잘하는 비결이 도대체 뭐겠냐,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좀 근본적인 질문과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실은 이제 이 좋은 불평등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이제 경제 공부라 그럴까요? 실은 이제 저의 기본 약간 아이덴티티는 정책 활동가 뭐 이런 건데요. 정책 전문가시죠 실제로는. 네네. 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정치 일선에 있기도 하면서도 뭔가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약간 삿대질 정치랑 좀 다르게 그중에 약간 정책 관련된 예. 거를 매개로 하는 정치를 하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실은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은 경제 성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불평등이나 책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책의 핵심 결정권자 자리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험용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지만, 예. 이게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던지면 약간 이게 질문법이 약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책을 보고도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았으면 다른 걸 좀 찾아가지고 공부했던 걸 포함해가지고 크게 이제 제목이 경제 성장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이라고 많이 불리는 예. 혁신, 뭐 총 요소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경제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실은 러시아 혁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1917년에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아주 큰 냉전의 시기도 보냈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 혁신, 자본과 이윤, 불평등 요 한 5가지에 서로 연결되는, 공부해봤더니 이게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과 혁신, 자본과 이윤, 불평등이라는 큰 5가지 질문을 최대한 이렇게 그러게요. 좀 스토리로 좀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5개의 키워드가 네,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20세기의 약 100년은 그렇죠. 그걸 실증 임상 시험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그 과정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고 그렇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뭐 냉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실은 이제 20세기 경제학이 가장 큰 화두였던 거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의 이제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기도 하고요. 예. 야, 돈을 번다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것이 부가가치의 근원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또 어떻게 배분할지도 그 결정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누가 만드는 부인지가 네. 명확해야 그런 얘기, 어찌 보면 상당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뭐 들어보죠. 네. 무슨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두갈식으로 일종의 전체 얘기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자본가 역할이 중요하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예. 이거는 실은 이제 마르크스주의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건 뭐 그냥 생략하고. 근데 자본가는 왜 열심히 하냐? 그리고 자본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근데 그 중에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혁신이라는 거를 자본가가 한다. 물론 이제 그 경영학 쪽에서는 기업가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네.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기업가 자본가 뭐 퉁쳐가지고 네. 아무튼 자본가라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혁신. 근데 자본가가 열심히 혁신을 하는 이유는 뭔가 대박을 노리기 때문에 돈 벌려고. 보통 이제 초과이윤이라고 예. 부르기도 하고 이제 떼돈을 벌려고 하는 돈 거죠. 많이 벌려고. 네네 대박을 하기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역설적이면서도 재밌는 결론인데요.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거는 이제 동시대의 불평등이고 다른 편으로는 자녀 세대한테는 사회 이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태적으로는 불평등해지고 동태적으로는 평등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 이제 한 3번 또는 4번에 걸쳐서 좀 이제 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번째, 경제 성장과 혁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뭐 경제 성장에서 혁신이 중요하다는 말은 막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 아무 신문에서나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예. 수십 년 동안.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다음에 3번째는 혁신은 누가 왜 하는 거냐에서 자본가와 이윤을 어떻게 볼 건지 이런 내용이고 4번째는 혁신과 불평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 4가지 질문이 큰 이제 질문인데요.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그 6월 항쟁 직후에 노동자 대투쟁부터의 우리나라 불평등 양사를 봤는데 실제로는 시계열을 더 길게 끌고 가면은 60년대부터 최근까지가 되니까 한 우리나라 60년 사동 되겠네요. 한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불평등은 본질적으로 경제 성장의 방식과 연동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라는 분이 원래 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국세청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이제 유사 추론했다 그럴까요? 국세청의 데이터 가지고 상위 10%의 소득 점유 비중을 뽑은 자료예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전 연도도 있는데 64년도에서 일부러 끊었어요. 왜냐하면 64년도가 수출 노선을 채택한 원년도고 예. 여기 보시면 쭉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78년을 정점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증가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 확대와 중화공업 확대 때문을 볼 수 있고요. 줄어드는 원인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몇 차례 여기서 그 이프로님이나 얘기했었지만 중간재의 국산화, 어떤 이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확대.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소기업의 확대 때문에 불평등이 줄어들었고 이거는 이제 노동자 대투쟁과 한중수교 등등으로 다시 불평등이 늘어났고 이제 4번째 국면은 중국한테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실은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이라 표현하면 예. 다 경제 성장의 방식이 변화하는 거로 불평등 양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마치 경제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불평등이 따로따로 연구되거나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보면 정책적 요인도 작동을 하지만 큰 틀로 보면 약간 장기적인 불평등의 어떤 그 메가 트렌드라 그럴까요?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게 결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뜻입니까?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법칙은 아니고 예. 국면에 따라 다르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여기까지는 현재 그렇게 된 거죠. 증가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식도 이제 우리가 특정 국면으로 보면은 이게 어디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예, 근데 그렇죠. 이제 길게 보면 좀 증가하긴 했었는데 여기까지 보면 증가한 거는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거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저 때 줄어든 건 왜 줄었다고 하셨죠? 이때 줄어든 거는 중간재 중간재의 국산화. 국산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예. 자동차 산업의 부품이 2만 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그걸 2만 개 부품을 다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수입해다 그냥 조립했겠죠. 그렇죠. 주로 예. 이제 우리가 소부장에 일본이 우리 근처에 강국이었으니까 일본 건 수입해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벌어도 현대차만 혼자 돈 벌고 네, 우리나라 부품 중소기업들은 돈 벌 회사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대부분의 경제 발전 단계는 중소기업이 먼저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되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안보 위기라든가 등등 때문에 대기업이 먼저 만들어지고 대기업의 갈비뼈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진 그 거거든요. 뒤에 납품업체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들이
꽤 괜찮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그렇죠.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치 정주영 씨가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판 게 아니라 음. 배를 먼저 팔고 나중에 조선을 만든 것처럼 기업도 어. 대기업이 먼저 만들어지고 대기업한테 납품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요 시기에 우리나라가 한 17년, 18년 이때쯤에 한 그 18년 기간 동안 대략 한 18년 동안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예. 요거는 이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예. 그리고 이제 법으로 치면 그게 계열화 촉진법이라는 뭐 1969년인가 이때쯤인가 만들어진 법인데요. 뭐 등등등. 중화공업 과정에서 불평등이 증가했다가 중화공업이 일정 단계가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이게 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미국은. 예. 미국은 그게 이제 같은 게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확산했던 시기가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세계화가 진행이 되거나 서비스업이 많이 커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와의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잃게 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지금은 아마 여기 이제 좋은 불평등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대외 교육이 점점 어려워진다. 예. 그러면 실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럼 요즘 2007년 이후면 약 한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불평등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한 2010년 언저리부터 대체로는 줄어들고 있다. 아, 그거는 그럼 줄어드는 건 소득 하위 계층이 소득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이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상중하에서 상층이 떨어지는 요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요즘 줄어드는 건. 네, 그리고 최근 몇 년에는 하층도 올라오고 있어요. 하층이 올라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랑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기초연금 역할이 좀 있었었고요. 아, 노인들한테.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어떤 역할이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노인들이 받는 소득이 늘어났군요. 한 10년 그렇죠. 전에 비해서. 원래 이제 노인 문제는 불평등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 아닌 사람과 노인 사이의 불평등이 커지고 노인끼리의 불평등도 원래 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라는 것 자체가 소득의 역사적 축적이고 이 노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역량 있는 분들은 뭐 한 1억, 2억, 3억씩 벌고 네. 같은 노인이어도 어디 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하층에 있었던 분은 점점 어려워지고 예.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은 약간 세월까지 같이 겹쳐서 불평등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노인 아닌 세대와 노인 세대의 불평등도 크고 노인끼리의 불평등도 큰데 요 하층의 노인의 소득이 기초연금이라든가 일자리로 좀 올라오고 있고 예. 중하층 사람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원래는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 고려하는 불평등 확대 요인인데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88년에 처음 도입되고 한 2000년대 중반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다음에 예.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소득층이 줄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그때는 하위 70%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했는데 그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30%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70%한테 지급해도 사각지대를 커버리자는 역할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꾸로 국민연금 금액을 좀 적게 받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65 내지 70%가 현재 노인 초창기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층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상층은 수출이 안 돼서 줄어들고 있고 점점 예. 하층은 이제 공적 연금이 조금씩 기능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임금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 두 가지가 다 줄어들고 있다 요즘은.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그래프가 제 책은 요만큼을 다룬 거였고 요만큼을 다룬 거고 이 전체는 한국 불평등을 70년사 전체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움직인 거는 물론 이제 중화공업도 정책으로 해석하면은 정책 요인이 없진 않겠지만 큰 틀로는 경제 성장의 방식이 어떤지와 연동해서 불평등이 변동했다. 요거를 이제 크게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실은 이제 경제 성장, 혁신, 어떤 자본과 불평등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약간 화두 정도로 던질 수가 있는데요.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약간 앞서서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한 건지를 좀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프로 TV나 1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은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에 이견이 없을 텐데 네. 실제로는 약간 이제 생태주의 계통,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는 적지 않게 뭐 어떤 제로 성장, 어떤 이제 지구의 파괴 이런 거를 이제 뭐 기후 위기 성장 자체를
그쵸. 약간 경외시하거나 뭔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분들 딴에는 이제 어떤 이러저런 다 그런 분들도 이유가 있으신 있다는 건데. 거죠. 예. 네. 근데 아무튼 경제 성장 자체를 어떻게 볼 건지를 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 중에 멜더스 예. 이제 인구론 얘기할 때 음. 뭐 식량 증가는 산술적인데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했던 예. 이 책이 인구론이 나온 책이 그 1798년이에요. 음흠. 1789년은 프랑스 혁명이고 예. 그 이제 뒤에 숫자를 살짝 바꾸면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이 출간된 연도인데요. 음. 그래서 이때까지는 실은 그리고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멜더스 트랩이 작동했다는 게 경제 사학자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식량 증가와 인구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다. 아주 이제 살짝 되더라도 그래서 핵심은 멜더스 트랩 개념 핵심은 인구 증가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좀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 전염병이라든가 이러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가 다시 뺏겼다가 늘어났다 뺏겼다가 이런 과정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근대적 경제 성장에서 이 근대적이라는 수식어의 정의 자체가 멜더스 트랩을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반대로 정의되는 거죠.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그러니까 지속적 경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이제 근대적 경제 성장의 정의고, 그러니까 멜더스 트랩을 벗어난 상태. 그리고 그거를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하셨던 분이 제가 책에서도 비중 있게 했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고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 역사에서 GDP 개념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이거 역시도 이제 근대적 경제 성장 개념도 사이먼 쿠즈네츠가 만든 거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일제 시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우리가 이제 1905년에 을사 보호 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이제 강제로 이제 합방을 당하는데 예.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있잖아요. 요 근데 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안 벌어졌는데 뭔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 뭔가 이렇게 나라를 뺏긴 다음에 일본이 뭔가 이러저런 근대적인 방식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일본도 유럽 거를 갖고 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런 제도들을 막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 일종의 식민지 조선에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다. 경제학에서 경제사에서 좁은 의미의 근대화 이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게 근대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게 BC 1000년이에요. BC 1000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사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연도가 1776년도거든요. 예.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연도도 똑같아요. 1776년인데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제사에서는 1760년경을 이제 산업혁명으로 간주해요. 근데 퉁쳐가지고 아담 스미스 거랑 같이 외워도 아무 관계 없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 경제 성장의 1인 이제 Y축이 1인당 소득인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최근 한 200년 사이에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는 이제 어. 유인원과 갈라진 게 한 600만 년, 700만 년 됐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가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미미한 한 0.001%막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뭐 0.1%가 된 적도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에브리띵이 농수 산업이니까 그리고 네. 대체로는 농업이니까 자연적 제약 조건. 농업이라는 거에 혁신이 일어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비료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비료도 사실은 산업혁명의 결과이니 그렇죠. 그러니 뭐 어차피 천수답이니까 생산량은 전 지구가 항상 일정하면 네. 삶이 풍족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멜서스가 얘기한 대로 그걸 나눠 먹는 입의 숫자가 많으면 괴롭고 입의 숫자가 적으면 나름 풍족하고 그걸 수천 년간 해왔네요. 재밌는 거는 멜더스가 인구론을 내는 시기에 멜더스가 관찰해가지고 멜더스 트랩이 작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가 산업혁명 시기였어요. 그래서 멜더스 시기에는 작동이 됐는데 네. 멜더스 트랩이 멜더스가 죽을 때쯤에는 작동이 안 된 거죠. 조금만 참지. 그러면 이제 책을 못 냈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사에서 멜더스란 사람의 이제 비중이 그러게요.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겠죠. 근대적 경제 성장은 그런 말씀하신 거는 수많은 인구 폭발을 다 먹여 살릴 만한 어떤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심지어 비례한다고까지 할 만큼 제가 그 얘기 있죠. 가지고 오진 않은데 인구 증가율이 이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와우.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 세계 인구 증가율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하다 인구 이렇게 팍 증가해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그럼 어떤 게 먼저냐를 판단하기는 그 전후 경제 성장이 먼저였죠. 산업혁명이 먼저였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거다.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 같은 게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 초창기에 하기야 인구가 사망자는 줄고 음, 출생자는 그대로인 상태. 원래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었는데 음. 적게 죽고 많이 태어나는 상태. 그게 먼저였으니까. 그게 인구 폭발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 팽창했던 것도. 그리고 이 경제가 한참 성장하면 교육 투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출산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다산에서 이 소사 다산 국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소산 국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은 패턴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소사 극소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들어왔죠. 소사의 극 초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극 초저출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 증가라는 것도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거고, 산업혁명의 파생물 같은 거고, 불평등이라는 것도 산업혁명의 파생물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경제 성장률과 소득 차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때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이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뭐 5단계인가 6단계 보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사회의 대부분은 절대 빈곤 사회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불평등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균 수명이 한 30세 내외 정도, 20세 중반에서 30세 내외 정도가 될 정도였던 거니까요. 우리가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가 성장할 경우는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년 내내 1%가 성장할 경우는 240만 원이 되고 비교적 이제 많이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옛날에 이조차도 별로 없었던 거죠. 거의 옛날로 치면 한 201만 원 이랬던 거죠 일종의. 근데 성장률이 9%라고 치면 1,028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성장을 오랫동안 했던 거고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 이후에는 이런 성장을 오랫동안 했던 거고. 아, 그러네요. 결과가 거의 뭐 4배 차이 나는군요. 20년이면. 네. 그래서 이제 배율로 치면 대략 한 4.3배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프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72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72의 법칙으로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은 계산하기 편하게 72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이 9%면 예. 대략 한 8년 정도가 되면 2배. 2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복리 계산법이기도 한데요. 암기하기 편하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뭐 6% 정도면은 6에다 12 곱하면 72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12년 걸린다. 12년 걸린 정도 걸리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를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실제로 경제 성장률 데이터 평균치를 낸 건데요. 예. 한국은 여기서 보시면 일본이 얼마 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64년도 일본의 이제 올림픽이 실은 이제 일본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60년대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 10.4%였어요. 근데 70년대부터는 좀 줄어들거든요. 네. 한 4%대로 줄어들어요. 근데 한국을 보면 거의 뭐 한 10%대, 10%대, 10%대를 30년 동안 튕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경이적인 경제 성장인데 그거에 한 거의 3배 정도를 하고 이때도 한 7% 가까이를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약간 뭐 이렇게 매우 오랜 기간 경이로웠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중국이 또 깨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는 역시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록을 한국과 대만이 깼고 그리고 한국과 대만 기록을 중국이 이제 거의 깨고 있는 중이죠. 계속. 아니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거나 40여 년 가까이 연평균 한 10%에 달하는 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게 이제 40여 년간 된 나라는 거의 초유의 역사다. 저 결과를 이제 서양인들이 보면 한국과 대만과 중국과 일본은 다 그 동네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왜 저 동네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게 궁금했을 텐데 거기에 그렇죠. 대한 혹시 뭐 정설은 뭡니까? 동아시아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발전 예.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에지다 보골이란 분은 아예 그걸 엮어가지고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이 처음 썼어요. 에지다 보골이라는 그 이제 하버드 경제학자인 분인데, 예.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도움, 그다음에 높은 교육열, 그다음에 높은 교육열의 배경이 됐던 유교적 문화. 근데 일본은 꼭 유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그 국가주도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제 실은 최근에 오히려 영구로 많이 규명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 농지 개혁. 아 공통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수출.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후 여기 이제 한 박자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 예. 수출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그 농지 개혁 이게 특히 이제 그다음에 교육열 이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에는 이제 별 큰 이견은 없죠. 이제 그게 다 세 가지가 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교육을 의무 교육화하고 농지 개혁을 하는 게 다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하려면 할 수 있었던.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 애들에서만 존재하고 시행됐던. 그것을 플러스하면 네. 이제 경제학이랑 다른 약간 정치 경제학 영역인데 이건 이제 제 견해이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견해하는 건데 예. 냉전이었다고 보는 거죠. 냉전. 예. 망하지 않으려고 경제 성장한 거죠. 동아시아 그 국가들이 그러니까 북한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남한이 경제 성장한 거고. 뭔가 치열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예컨대 덩샤오핑이 집권하는 게 78년도거든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는데 네. 근데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기 이전에 중국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장 크게는 이제 그 문화대혁명의 사건이 있었고 66년부터 76년까지 사회 전체를 초토화시켰던. 예. 근데 또 하나 중국을 엄청나게 자극했던 중요한 사건은 중소 국경 분쟁이었어요. 1969년도 우수리강 영역이라 불리는 곳에서 처음에 주먹 다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탱크가 쳐들어가고 이제 서로 총 쏘고 그리고 헨리 키신저 책을 보면 실제로 소련이 핵을 쏠라 그랬어요. 와우. 그래서 저우원 라인만 북경에 남겨놓고 다 피신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전통이 그 중국의 지방 분권을 연결된 측면이 있는데 왜냐면 핵을 맞을 걸 염두에 두고 나라를 운영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마오쩌둥은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 때랑 베트남 전쟁 때도 그 미국이 중국에 핵을 쏘려고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마오쩌둥이 약간 허풍이 있는 사람이어서 괜찮아. 우리는 인구가 한 5억, 6억, 7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반 정도 살아남을 거다. 네. 왜냐면 이제 중국이 워낙 땅이 거대하니까 핵으로 다 초토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지구의 한 몇 분의 몇을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이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약간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 그 핑퐁 외교 그것도 중소 국경 분쟁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79년도 수교를 맺는 것도 이제 약간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디랑 수교요? 중미.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네. 사실은 일본도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일본은 그 실제로 일본의 그 섬으로 촘촘촘 있는 지도까지 보면 네. 이렇게 일본이 지도가 있는데 위쪽은 쿠릴 열도로 해가지고 소련이랑 접경지대고 예. 거리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예. 이쪽은 대만이랑 접경지대요. 예. 그래서 실은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바다를 끼고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이렇게 소련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호 형태로 소련, 북한, 중국과 국경선을 세 나라랑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던 거고. 일본도 참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지금도 그런 거죠. 일본 입장에서. 그게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정책을 좀 바꾸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수출 노선을 채택하는 과정과 우리나라 중화공업 노선을 채택하는 과정과 이런 게 전부 다 북한의 남침 위협. 그다음에 이제 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공산주의 양대 국가. 소련도 대빵이고 이제 중국도 대빵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인구로 대빵, 이제 소련은 어떤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대빵.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 심지어는 중국도 미국이 지원한 거예요. 소련 견제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의 공통점은 미국과 짜웅한 거. 야,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덕분입니다, 그죠? 그렇죠. 소련 덕분, 뭐 마오쩌둥 덕분, 한국 전쟁 덕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세옹지마가 있는 건데. 그러네요. 개개인들의 비극적인 일이 우리가 이제 슬픈 일이 기쁜 일이고 기쁜 일이 슬픈 일이라는 게 세옹지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전쟁은 엄청나게 그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뭐 분단도 벌어지고 우리한테 많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경제 성장과 우리가 어떤 뭔가 대한민국이 현재까지의 선진국으로 올라온 과정에서 분단과 한국 전쟁을 빼면 설명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ICBM이라든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소련과 중국이 그 탈냉전 때 갑자기 자기네랑 상의도 안 하고 한국이랑 수교를 맺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미국한테 협상용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협상 단계를 넘어갔지만 그 핵보유 국가가 됐지만, 야 나랑 좀 협상 좀 하자. 나는 나 좀 쳐다봐줘 하면서 계속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계속 핵을 쏘고 미사일 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북한도 아니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은 다 미국이랑 잘 결합해가지고 경제 성장했는데 아 우리도 좀 껴주라. 우리도 좀 껴줘를 말하고 싶은 게 분명히 같이 공존했던 거죠. 아하. 한편으로는 이 미국, 남한, 그다음에 이제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의 실은 그 옛날에 우리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김정일이 했다는 표현이잖아요. 일본은 100년의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이게 김정일이 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들리는 얘기여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2012년도 집권한 다음에 김정은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랑 수교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얘네 우리가 옛날 소련 배신하고 미국과 조인트해가지고 소련 압박한 것처럼 야 그런 게 북한 너네 얘네도 미국과 혹시 조인트해가지고 우리 압박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시진핑이 3번 만났거든요. 그 뒤로.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이랑 관계를 잘 트는 거는 실패했지만 약간 이제 그 양수겸장한 게 뭐랄까 이렇게 1타 3피였는데 남쪽, 그러니까 남한, 뭐 이제 중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인데 이제 최소한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진 거죠. 뭐 후원도 엄청나게 받은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지금 과도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랑 중국도 유엔 제재에 동참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랑 중국도 서로 미국이랑 사이좋고 안 좋아지면서 계속 이제 그 쉘드 쳐주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남한한테만 한국한테만 고립되었던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한테도 고립되었던 거예요. 북한은 그럴까. 그래서 지금 가장 입이 찢어진 상태가 북한인 거예요. 요즘 예. 다시 동맹이 복원됐거든요. 중국 러시아 동맹이 중러 북 동맹이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복원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야 북한도 6.25 이후에 굉장히 피곤했었군요. 그러니까 6.25 이후라기보다는 닉슨 독트린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죠. 그래서 베트남 우리도 전 피곤하고 이후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한다 그러니까 그게 중화공업하는 계기가 됐고, 북한은 중국은 우리 막 배신하네. 해서 그 이제 거기도 이제 불안해졌던 건데, 심지어 수교까지 맺으니까 자기네는 북한은 미국, 일본이랑 수교를 못 맺었는데 한국은 중국, 소련이랑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약간 형님 국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형님 국가면, 야 아우야 내가 이번에 일본이랑 수교하니까 너도 미국, 일본이랑 수교하는 거 도와줄게 할 생각 있냐? 물어는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정말 진짜 엄청난 그 줄타기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한 100년 가까이. 북한은 줄타기 외교를 한 거고, 우리는 이제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서 실은 일본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수상이었던 요시다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미국이 이제 중국과 소련의 외교 안보적 역할이 커지니까 일본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예. 니네가 군사비를 더 많이 담당해 달라. 그랬더니 요시다 수상이 싫다. 우리는 니네가 그냥 군사는 다 해줘라. 대신 우리는 경제 성장에 전념하겠다. 그걸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미국에게 안보를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미군도 왕창 두고 예. 약간 이제 군사적 자주권을 일부러 이렇게 양보하더라도 그게 이익이라고 본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넓게 보면 한국의 주한미군의 문제, 전시 작전 지휘권, 평시 작전 지휘권.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적절한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이제 한동안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이 시기까지는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거.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군사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이제 안보 비용을 확 줄인 거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이 체제 대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 영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걔를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개발은 이 뭔가 기존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또 뭐 우버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우리는 그게 이제 뭐라 그러지만 그게 원래 그냥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매번. 매번.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그전에는 러다이트 운동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러다이트 운동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명령명 이후로 벌어진 일인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경제 성장이 하고 싶어도 되기가 어려운 게 기존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심지어 뭐 그 영국의 여왕 같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 개발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기존 사람들이 그러면 고통받지 않냐. 네. 그게 실은 뭐랄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원래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 질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기술을 반대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마르크스의 책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낡은 생산 관계가 새로운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작동할 때 그때 혁명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낡은 생산 관계가 생산 관계가 새로운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작동할 때 옛 것이 새로운 것에 발목을 잡을 때 다시 말해서 기득권들이 신기술을 반대할 때 혁명이 벌어진다 그 얘기인 거야. 젊은이들이 그냥 뒤집어 엎는다. 뭐 젊은이든 아니면 비주류가 됐건. 예.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아무튼 투표에서 결정해라. 네. 51% 되면은 그거 해주겠다.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체제 대결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사회 전체가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전쟁도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인류 역사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들은 전쟁이었어요. 급하니까. 그렇죠. 전쟁 자체가 총력전이거든요. 예컨대 혹시 영화 중에 191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이제 1차 세계전을 다룬 아주 롱테이크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예.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아카데미상을 겨뤘다가 떨어진 영화예요. 맞아요. 같은 연도의 영화인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영화 잘 못 봤죠. 기생충 보느라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영화를 보면 1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진지전 참호전이었잖아요. 네. 참호전이었는데 거기에 철조망들이 막 거져 있는데 이제 그 원더우먼에도 그게 나오죠. 원더우먼 2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철조망이 막 있는 거에 말의 시체들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어요. 철조망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1차 세계대전 초창기에 군사 강국 중에 하나가 폴란드였어요. 예. 지금 한참 지금 이제 K 방역을 열심히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였냐면 기마병이었어요. 폴란드 기마병.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전쟁은 말로 하는 거지. 그리고 직접 맨투맨으로 싸워야지. 근데 그 1914년 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이미 그땐 총기가 개발된 상태였어요. 근데도 폴란드 사람은 전쟁은 말로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칼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동학 그 갑오 농민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독일이랑 싸우는데 독일과 러시아 싸우는데 항상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빠바바박 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 전까지는 그 기존의 기득권 체제, 기득권 계급이 자기네 가오인 거예요. 가오. 아니 자기네가 말 타고 그 이제 어떤 싸움하는 거가 자기가 귀족적 지위를 누렸던 근거인데 네. 총을 쓰라 그러는 건 모욕적인 거고 약간 상놈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상 싸우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허위 의식들 그런 게 전쟁하면 다 박살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겼냐 졌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명예롭게 뭐 전멸했다. 내지는 명예롭게 뭐 나라를 뺏겼다 이런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한번 하면 야 뭐가 더 효율적인 거야? 뭐가 더 가성비가 좋은 거야? 뭐가 더 전쟁에 유리한 거야? 이런 어떤 이제 그 전쟁과 체제 위협 그게 이제 기득권층조차도 그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냉전에 그 어떤 그 접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넓게 보면 서독도 마찬가지예요. 서독의 발전도 동독과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 미국을 비롯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서독을 이제 지원했던 거죠. 원래도 이제 저력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래서 실은 경제 성장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로 배우는 경제 성장과 실제로 그 나라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필요 있는데 요건 요거대로 공부하고 요건 요거대로 공부할 필요 있는데 후자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닷가 나라라는 거예요. 바닷가 나라? 예,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그러네요.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사실 바다를 다 끼고 있긴 한데. 안 그렇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학 이론 제가 요즘 지정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대륙 세력과 하양 세력 이게 이제 지정학 전체를 관통한 핵심이거든요. 예. 소련과 러시아가 부동항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바다가 없다시피 하죠. 그다음에 구소련 지역이었고 분리되었던 탄탄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등등도 바다 다,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가 이제 저기 이제 해양 세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싸인 여러 가지 지정학 이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은 그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좀 불리한 거예요. 뭘 좀 교역을 좀 해야 성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트럭이나 기차로 교역할 수 있는 그 비용 및 여건과 바다로 배를 통해서 교역하는 여건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경제 성장 수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할 때 바다를 먼저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했던 특구 지역은 다 어디냐면 홍콩, 대만, 한국, 일본과 가까운 지역. 그렇겠죠. 거기가 전부 다 이제 거기를 경제 특구로 지정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했던 거고. 그 덩쇼핑을 비롯한 사람들이 할 때. 그래서 실은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로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노동 자본 증가량, 노동 증가량, 총 요소 생산성 증가량.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협소한 시각이다. 아주 협소한 시각이다. 그래서 세계사 경제사 지정학 역사를 모르고 경제학 공부만 하는 사람은 자본 노동을 열심히 잘 투입하면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요 한 박자 이따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구가 많은 건 노동이냐? 노동은 약간 사후적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생산에 투입된 게 노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생산을 증대시키냐인 건데 경제학 교과서는 사후적 결과를 얘기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을 투입하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컨대 미국은 3.3억 명이고 인도는 13명이면 3, 4, 12 인도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그냥 1인당으로도 비슷하거나 더 높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혀 아니 OECD잖아요. 여기는 한 6만 5천 달러고 이제 인도는 3천 달러인데 1인당. 그러면 인구 대국들은 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냐? 인구라는 리소스가 있는데. 그렇죠. 왜 그래요? 왜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 질문은? 그 자체가 결과값이라는 거죠.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투입된 인구가 많아지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결과다. 그거를 이제 경제 성장에서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상 결과물인데 그거를 결과물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리소스인 것처럼 설명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막 열심히 달리기 해가지고 우리 뭐 근육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왜 근육이 좋냐? 근육이 좋으니까 막 달리기를 했다라고 설명하는 꼴처럼. 그래서 자본이라는 개념도 생산에 투입된 것이 자본인 거지 화폐 덩어리가 곧 자본인 건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도 결국은 달리기의 결과로서 생긴 근육 같은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론적 쟁점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어떤 빈곤 국가들, 빈곤 국가들의 원조를 막 지원하잖아요. 그 이제 그 ODA라 그래가지고 이러저런 그 선진국에서 지원하는데 잘 작동 안 하거든요. 부패한 돈으로 흘러가거나
정치권이 뭐 이렇게 어떤 정치권의 부패로 이용돼 버리거나 그리고 뭐 뭔가 지원했지만 작동이 안 되거나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뭔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되는 거냐. 아하. 그래서 그거는 화폐 덩어리 개수가 자본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절하게 되어야 하고 그 결과물이 자본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학 교과서는 자본 증가량 더하기 노동 증가량 더하기 총 요소 생산성 증가량 이걸 이제 뭐 기술 진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 셋의 합계를 경제 성장률로 표현하는데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물일 뿐이지 그거의 이- 원동력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훌륭한 기업, 되게 큰 기업인데 네. 저 기업이 저렇게 크게 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직원이 많고 매달 지급되는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네. 자 월급을 많이 주고 직원을 많이 뽑으면 대기업이 되는 건가 보다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걸로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대기업이다. 규모가 크니까 대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꼴인 거죠. 저 대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라는 그런 동적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하. 이제 결과물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고 나니까 시간은 다 흘렀는데 되게 재밌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그럼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좀 네. 전에 경제 성장은 자본을 투입하고 노동을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답이 개 틀렸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정답으로 좀 접근하는 방향을 다음 시간에 좀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